비만은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체중 증가를 촉발하는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 체내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만 코드, 저자 제이슨 펑, 시그마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살을 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체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자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체중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인슐린 내성을 너무 높여왔습니다. 살을 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인체의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낮출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저자 소개, 제이슨 펑,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신장학을 연구했다. 그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단식요법을 활용해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비만을 치료하는 집중 식이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단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저서로는 독소를 비우는 몸, 비만 코드, 당뇨 코드가 있으며 토론토에 거주한다. 책의 큰 목차 파트 1. 비만이라는 유행병 파트 2. 열량의 속임수 파트 3. 새로운 비만 모형 파트 4. 사회 현상이 된 비만 파트 5. 잘못된 식생활 파트 6. 해결책.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비만에 대한 저자의 해결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을 처음 접할 때부터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식생활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서 오랜 세월 동안 확인된 뚜렷한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모든 다이어트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일까? 지중해 식단을 따르든 애킨스 다이어트를 하든 이제는 구식이 된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든 단기적으로는 어떤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체중이 감소한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줄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방법으로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어떤 방법으로는 좀 덜 빠진다. 어쨌든 전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나면 감량폭이 정체기에 접어들고 식단을 계속 철저히 관리해도 가차없이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한다. 한 예로 10년간 실시된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1년 후 참가자들의 체중이 7kg 감소했으나 무시무시한 정체기가 지나자 체중은 다시 늘어났다. 그러므로 모든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체중이 영구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방 조절기, 즉 체중 설정값을 결정하는 곳은 뇌의 시상하부다. 인슐린은 이 과정에서 체중 설정값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각양각색의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체중 설정값보다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체중을 다시 원래대로 늘리기 위한 기전이 활성화된다.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다. 체중 감량을 저지하는 이 같은 작용은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면 인체 대사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먹어야 하는 열량이 감소한다. 동시에 식욕은 증대된다. 인체가 장기적인 체중 감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질병의 다원성. 비만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놓치기 쉽다. 비만을 유발하는 딱 한 가지 원인은 없다. 섭취 열량이 비만을 일으킬까?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탄수화물이 비만을 유발할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 섬유질은 비만 방지 효과가 있을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의 원인일까?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설탕이 비만을 유발할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 이 모든 요인들이 몇 가지 다양한 호르몬 작용 경로를 통해 체중 증가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한다. 여기서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탄수화물 비중이 낮으면 인슐린이 감소한다. 저열량 다이어트에서는 모든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므로 인슐린도 감소한다. 구석기 다이어트, 정제된 식품과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다이어트도 인슐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양배추즙 다이어트도 인슐린을 감소시킨다. 식품으로 얻는 보상을 줄이는 다이어트로도 인슐린이 감소한다.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은 사실상 대부분 다면적이다. 심혈관 질환을 떠올려보자. 가족력, 환자의 연령과 성별, 흡연 여부, 고혈압 여부, 신체 활동도가 모두 심장질환 발생에 제각기 다른 비중으로 영향을 준다. 암,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만성신부전도 모두 다면적인 질환이다. 비만도 마찬가지로 다면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끝없는 논쟁이 이어진다. 과도한 열량 섭취가 비만을 일으킨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비만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다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다시 고지방 유제품을 다량 섭취해서 그렇다고 하고 밀가루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감칠맛이 뛰어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외식을 지나치게 자주 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진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저열량 다이어트를 비교한 연구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 다 효과가 있다면 두 가지 다이어트로 우리는 비슷한 체중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는 인슐린이 감소하고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면 비만율도 감소한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어느 정도는 인슐린을 높인다. 미국 표준식단의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저열량 다이어트를 시도할 경우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섭취하는 식품의 총량을 제한하는 저열량 다이어트로도 인슐린 농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 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랭크 교수도 4가지 식단을 조사한 무작위 연구에서 정확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가 조사한 4가지 식단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비중이 조금씩 달랐지만 체중 감소 효과는 동일했다.
체중은 식단 조절 후 6개월이 경과하자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다시 늘어났다. 식단 조절 연구를 메타 분석한 2014년 연구 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 다이어트 방법별 체중 감소 효과는 최소 수준이었다. 물론 한 가지 다이어트가 다른 방법보다 약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보통 1kg 정도도 안 되고 그마저도 1년 내에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인정하자. 모두가 저열량 저지방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애킨스 다이어트도 해봤지만 광고된 것처럼 큰 수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이런 결과가 종종 뭐든 적당히만 먹으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인체의 체중이 늘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만은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결과다. 체중 증가를 촉발하는 주된 호르몬은 인슐린이므로 체내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그 각각의 방법이 가진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 과당 섭취량 줄이기. 설탕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영향도 일으킨다. 설탕 섭취로 특히 살이 많이 찌는 이유는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영향이 즉각적으로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5대5로 결합된 결과물이다. 과당은 간의 인슐린 저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인슐린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당과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그 어떤 식품보다도 살이 훨씬 더 많이 찌게 한다. 설탕을 먹으면 유독 살이 많이 찌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영양학적인 이점은 없으므로 첨가당은 모든 다이어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거해야 하는 요소다. 우선 식탁에서 가장 먼저 치워야 하는 것은 설탕통이다. 어떤 식음료는 설탕을 첨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류는 가공 공정이나 조리 과정 중에 첨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첫 번째 문제는 당류가 무한정 첨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공식품의 경우 설탕이 자연식품보다 훨씬 더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공식품 중에는 사실상 100% 설탕에 가까운 제품도 있다. 당류 첨가의 세 번째 문제는 설탕이 다량 함유된 간식류 중에는 먹어서 배부르다고 느낄 수 있는 식품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먹기 시작하면 과식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식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류가 아닌 첨가당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식품 라벨을 읽어라. 당류는 정제식품과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이지만 라벨에 반드시 명시되지는 않는다. 설탕이라는 이름 대신 사용되는 명칭에는 자당, 포도당, 과당, 말토스, 덱스트로스, 당밀, 가수분해 전분, 꿀, 사탕수수 설탕, 포도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갈색 설탕, 옥수수 감미료 등이 포함된다. 모두 첨가당이 다량 함유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가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 라벨에 여러 가지 가짜 이름으로 성분을 명시하는 것은 널리 활용되는 속임수다.
설탕이 성분 목록에서 제1성분으로 기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가공식품에 당류를 첨가하면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식품의 맛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종 소스류는 이 같은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식품이다. 바비큐 소스, 허니 갈릭 소스,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소스, 음식을 찍어 먹는 소스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있다. 음료. 음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는 첨가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소다수, 설탕이 들어간 차, 과일 주스, 비타민 워터, 스무디, 쉐이크, 레모네이드, 초콜릿 우유나 기타 맛이 첨가된 우유, 아이스커피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뜨거운 음료 중에는 핫초코, 모카치노, 카페 모카, 단맛을 낸 커피와 차 등이 해당된다. 커피는 생각보다 건강에 좋다.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커피가 항산화 물질과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는 주된 식품으로 밝혀진 것이다. 커피는 디카페인 버전을 포함하여 제2형 당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실시된 검토 연구에서는 매일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7%까지 감소하고 이 효과는 하루 6잔까지 마실 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암 영양 전향 연구에서는 커피나 차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4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중국인 건강 연구에서도 당뇨병 위험이 30%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커피를 마시면 사망률이 10에서 15%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심장질환 등 주요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그 위험성이 커피를 섭취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피에는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간경변증, 간암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처럼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가능성 있는 결과가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와 열, 빛이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원두를 분쇄하면 풍미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므로 적당한 가격의 그라인더를 장만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원두는 커피를 내리기 직전에 갈면 된다. 아이스 커피도 간단히 만들 수 있다.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커피를 내려서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두면 된다. 단,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는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2단계, 정제된 곡류는 적게 먹어라. 하얀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곡류는 사실상 그 어떤 식품보다도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한다. 밀가루와 기타 정제된 곡류의 섭취량을 줄이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영양 성분이 결핍된 밀가루는 적게 먹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아예 식단에서 제외해도 된다. 영양 성분을 강화한 밀가루도 가공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를 제거한 뒤 건강에 좋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중에 일부 성분을 첨가한다. 통밀과 통곡류는 비타민과 섬유질 함량이 더 높으므로 밀가루보다 낫다. 켜에 함유된 섬유질은 인슐린 농도가 급증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통밀가루 역시 현대식 제분시설에서 가공된다. 그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맷돌에 분쇄된 가루가 좋다.
현대 제분 기술로 만들어지는 극히 미세한 가루는 장에서 흡수 속도가 높다. 따라서 통밀가루라 하더라도 인슐린의 작용이 증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통곡물 파스타의 경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이상적인 식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탄수화물은 자연 그대로의 가공 안 된 형태로 즐겨야 한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수많은 전통 음식들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비만을 유발하지도 않았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서구 지역의 식품이 해로운 이유가 식품 자체보다 가공 과정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서구식 식생활에서 탄수화물은 정제된 곡물에 크게 치우쳐 있고 따라서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지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는 단연 채식이다. 특히 콩은 용도가 다양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 식품이다. 전통적인 식생활에서는 주식으로 활용된 경우도 많다. 매우 우수한 단백질 섭취원이므로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3단계, 단백질은 적당히 먹어라. 정제된 곡류와 달리 단백질은 식생활에서 아예 제외시킬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대신 단백질은 하루 총 섭취 열량의 20-30% 범위로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 비중이 극히 높은 식단은 권장하지 않는다.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유제품이나 육류처럼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은 지방도 상당량 함유된 경우가 많다. 콩과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보통 탄수화물 함량도 높다. 단백질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단은 입에 영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달걀 흰자와 거의 살코기만 남긴 육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극도로 제한된 식단은 말할 것도 없이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식사 대용품으로 나온 쉐이크나 바, 단백질 파우더 등 고도로 가공된 가짜 식품에 눈을 돌리곤 한다.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영양학적으로는 날강도나 다름없는 수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널려 있다. 이러한 제품들로는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없다. 4단계, 천연 지방을 많이 먹어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가운데 인슐린 분비를 가장 덜 촉진하는 것이 지방이다. 그러므로 지방은 본질적으로 먹어서 살이 찌는 성분이 아니라 오히려 살이 찌지 않도록 방지하는 성분이다. 지방은 천연 지방의 성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올리브유, 버터, 코코넛유, 우지 등이 가공되지 않은 천연 지방에 해당된다. 고도로 가공된 식물성 유지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건강한 식단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은 올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올레산은 올리브유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이다. 올리브의 원산지는 지중해 지역이고 올리브유는 기원전 4500년부터 생산되었다. 잘 익은 올리브 과육을 으깨서 만든 다음 압착하여 오일을 추출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절차만 거쳐서 추출된 오일에는 버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올리브유 중에서는 이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증 효과가 있다. 올리브유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염증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 감소, 혈압 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효과는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 견과류도 지중해식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오랫동안 먹지 말아야 할 식품으로 취급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에 아주 이로운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지방과 더불어 천연 섬유질도 많고 탄수화물의 비율은 낮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아보카도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단맛은 없지만 아보카도도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다. 비타민 함량이 높고 특히 칼륨이 고농도로 들어있으며 과일 중에서는 특이하게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다.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수용성 섬유질과 비수용성 섬유질도 아주 많이 들어있다. 5단계 인체 보호 성분을 많이 먹자. 섬유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탄수화물의 영향을 약화시켜 비만을 방지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그러나 북미 지역의 평균적인 식단에 포함된 섬유질은 일일 권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식이섬유의 체중 감량 효과는 수많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 확인됐다. 자연에서 난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 과일, 베리류, 채소, 통곡류, 견과류 등은 섬유질을 다량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곤약 젤리, 두부 같은 전통 음식의 재료로도 활용되어 왔다. 식초도 인체 보호식품이다. 전통식품에 사용되어 온 식초는 인슐린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탈리아인들이 오일과 식초를 섞어 빵을 찍어 먹는 것은 인체를 보호하는 성분과 함께 먹는 좋은 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 체중 감량은 기본적으로 5단계로 이루어진다. 1. 정제당의 섭취를 줄일 것. 2. 정제된 곡류의 섭취를 줄일 것. 3. 단백질 섭취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 4. 천연 지방을 많이 먹을 것. 5. 섬유질과 식초를 많이 먹을 것. 뭘 먹어야 할까 고민될 때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이어트 방법은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다. 즉, 서로 다른 부분보다는 겹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당류와 정제된 곡류는 식단에서 제외하자. 섬유질을 많이 먹자. 채소와 유기농 식품을 먹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는 피하자.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자. 인공색소와 인공감미료는 피하자. 가공식품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도 피하자. 지금까지 제이슨 펑의 비만 코드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인슐린을 높이는 음식을 피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슐린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권유합니다. 저자는 케토제닉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건강의 핵심 습관으로 단식을 제안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식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저자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번 방송에는 시간 관계상 단식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음식은 결국 정제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의 폭탄인 공장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
채식 중심의 케토제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해답의 실마리는 채식 중심 식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